어려서는 입시부터 시작해 취업, 재테크,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거쳐 나이 들어서는 노후와 건강관리에 대한 고민까지 우리 개인들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의 벽에 부딪힌 청춘이 슬럼프 극복에 오래 걸리듯 단 한 번의 투자 실패가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듯 잘못된 인간관계가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하듯 실패로 인한 결과는 때때로 개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죠. 그러나 여기 그 어떤 실패를 겪고도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두 거대 정당입니다. 각각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거대 양당은 선거 참패, 대통령 탄핵, 정치인 성범죄, 비리,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등 여러 실현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태 우리나라 정치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실패를 겪었으면 완전히 망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제3의 세력에게 탑2의 지위를 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쪽 당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지 라는 식으로 유권자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학계는 양당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극성 유권자 때문이 아니라 양당의 기득권이 영속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선거제도만 바뀌면 양당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현상에 대해 이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학계에서는 이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설에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이 무수히 뒤따르며 해당 가설의 필연성이 덧붙으면 해당 가설은 법칙의 지위를 부여받죠. 즉, 가설과 법칙 모두 하나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은 모든 대상에 필연적으로 해당하는 아주 강력한 명제인 것입니다. 한편 정치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가설들 중에서도 정치학계 내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법칙의 지위를 부여받은 명제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가 제시한 뒤베르제의 법칙입니다. 정치학계에선 두 개의 큰 정당이 정치 생태계를 양분하는 환경을 양당제, 세 개 이상의 정당들이 정치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을 다당제라고 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를 촉진한다고 하죠.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양당제는 소선거구제의 산물인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란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일부 지방선거에서 활용되는 방식이죠. 반면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이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뜻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방선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3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폴리폴리시가 있습니다. 폴리폴리시 주민들의 3분의 2는 보수정당을, 나머지 3분의 1은 진보정당을 지지하죠. 먼저 폴리폴리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폴리폴리시는 다음과 같이 폴리폴리갑, 폴리폴리을, 폴리폴리병 등의 3개 선거구로 도시를 나누게 됩니다. 소선거구제라는 이름처럼 선거구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3개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폴리폴리시 주민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그림과 같이 3개 선거구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에 각각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보수정당 지지자들의 현저히 밀릴 수밖에 없고 세 지역구 모두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되며 폴리폴리시는 총 3명의 보수성향 대표자를 갖게 되죠. 이처럼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방식을 취하기에 유권자의 전체적인 분포와는 다른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생 혹은 비주류 정치 세력보다는 이미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진 주류 정치 세력에 더 유리한 방식이기도 하죠. 반면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폴리폴리시는 하나의 큰 선거구가 되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중대 선거구제라는 이름처럼 선거구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율 순으로 총 3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 경우 1등과 2등은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보수정당 후보들이 차지하지만 3등은 진보정당 후보가 차지하며 폴리폴리시는 총 2명의 보수성향 대표자와 1명의 진보성향 대표자를 갖게 됩니다. 이는 2대1로 나뉜 주민들의 정치 성향 분포에 비례하는 결과기도 하죠. 더 나아가 만약 보수 성향 후보들이 선거에 더 많이 출마해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나뉘었다면 진보 진영이 더 나은 선거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중대 선거구제는 소선구제에 비해 신생 혹은 비주류 정치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지지를 받는 만큼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똑같은 유권자 분포라도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 소선거구제가 정확히 양당제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차리긴 어렵죠. 도대체 뒤베르제의 법칙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성립하는 걸까요?
소선거구제는 크게 기계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서 양당제를 촉진합니다. 먼저 기계적 측면이란 제도 자체가 촉진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폴리폴리시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폴리폴리시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때 1등 정당은 실제로는 유권자의 66%만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100%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본래 지지율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을 정치학계에선 과대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본래 지지율의 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뜻하는 과대대표분은 실은 당선되지 못한 다른 정당들의 몫이죠. 즉, 소선거구제 하에서 주류 정당은 실제 지지도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비주류 정당은 실제 지지도에 비해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당 독재 체제에 대비되는 민주국가들은 의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최소 2개의 주요 정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지율 1등 정당과 2등 정당이 그 밑에 다른 정당들의 몫의 일부만큼 항상 과대대표되는 선거 결과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 쪽은 낙선한 쪽에 비해 인지도, 재원, 권력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에 과대대표된 주류 정치 세력과 과소대표된 비주류 정치 세력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지겠죠. 이처럼 유권자들의 표심과 상관없이 제도 자체의 기능만으로 주류의 과대대표와 비주류의 과소대표가 반복되며 민주국가 정당 개수의 최소치인 2개 정당만 살아남게 된다는 게 디베르제 법칙의 첫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디베르제 법칙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선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 거대 양당으로 향한다는 거죠. 기계적 측면에 의해 양당제가 촉진되는 환경에서 제3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투표할 때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에도 어차피 당선 안 될 텐데 그래도 투표해주는 게 맞나? 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등 선거의 원칙 하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쓸모 없어지는 걸 원치 않죠. 이에 제3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진심에 기반한 최선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한 표가 승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차선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치학에선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평소 지지와 다른 선택을 하는 투표 행태를 전략투표라고 합니다. 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전략투표 심리를 부추기고 이는 거대 양당의 과대대표와 제3세력의 과소대표를 극대화한다는 게 디베르제 법칙의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투표 심리는 양당 후보의 승부가 접전일수록 활성화되는데요. 보수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을 때마다 저 후보가 당선되는 거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민주당 후보에 표를 주는 정의당 지지자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디베르제 법칙이 적용되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최근에 제3당 열풍인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2016년 총선 사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 기존 양당 위주의 정치에 실망이 컸던 국민들은 안철수를 앞세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치러진 정당 투표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27%의 지지율을 얻으며 거대 양당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결과인데요. 그만큼 당시 양당 구도 타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7%나 되는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했음에도 10대 총선 결과 국민의당은 그 절반에도 채 안 되는 13% 정도의 의석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자 기록한 정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했죠. 이는 국회의원 300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 의석을 소선거구제 방식에 의해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디베르제 법칙이 작용했고 국민의당이라는 신흥 세력엔 불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라는 기존 양당엔 유리한 결과를 촉진한 거죠. 이처럼 거대 양당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과대평가되는 현상은 20대 총선뿐만 아니라 다른 총선들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역시 거대 양당에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에선 그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도 오랜 기간 종속하긴 어렵게 되죠. 디베르제 법칙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변화는 입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입법권은 전적으로 거대 양당의 통제하에 있죠. 즉, 거대 양당은 실패해도 2등인 매우 유리한 게임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 게임의 규칙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통 큰 결단을 해야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양당제가 꼭 타파되어야 할 무언가는 아닙니다. 다당제는 국민이 지지하는 정도만큼의 권한을 다양한 정당에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떤 정책적 결정을 위해선 여러 정당들이 서로 연합을 꾸리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 등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죠.
반면 양당제의 경우 거대 양당이 국민 지지 이상의 권한을 갖긴 하지만 어떤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이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같습니다. 즉, 양당제와 다당제에 대한 선호는 다양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 있는 지점이죠. 다만 각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정치하는 만큼 거대 양당이 실제 지지보다 과대대표되어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당제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도 양당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당 위주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선거 제도의 구조적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얘기는 거대 양당의 이익에 반할 뿐더러 특정 정치인의 욕설, 양당 간의 싸움과 같은 주제에 비해 재미도 없기에 의식적으로 관심 갖지 않으면 수면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하죠. 정치 세력이 국민적 지지도보다 큰 권력을 잡고 제3의 대안은 없어지지만 의사결정 과정은 비교적 효율적인 상태. 정치 세력이 국민적 지지도에 가깝게 권력을 잡고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게 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비효율적인 상태.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선거제도를 바라시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다양한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